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 하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 교류 분석은 기본적으로 집단 상담이 주를 이루는 상담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집단을 모아놓고 간단한 그날 진행하게 될 상담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먼저 하고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강의를 듣고 상담을 한 사람들과 강의가 없이 그냥 상담을 한 사람들 사이에 큰 간격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강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아 상태 구조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자아 상태 구조가 초자, 자아, 이드 이렇게 나눕니다. 요 정신분석 기준에서의 자아 상태 구조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제가 감정학교 때 올려놓은 내용도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류 분석 입장에서의 자아 상태 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초자, 자아, 이드였는데 교류 분석 입장에서는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거나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구성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모자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서 나오는 게 부모자예요. 그게 부모가 나에게 가르쳤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냥 부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부모의 삶의 습관이 나에게 프로그래밍 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부모의 모습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부모자입니다. 그리고 어른자를 설명하기 전에 아이자를 먼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자는 내가 어릴 때 했던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어릴 때 매우 내향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화가 잘 돼서 매우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향적인 사람으로 반응하는 시점이 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다른 나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거예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아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이자는 결국 정신분석에서의 이드처럼 내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나 내 욕구, 내 본연의 본성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나예요. 어린 시절의 나는 꼭 내가 타고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타고난 모습대로 어린 시절에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매우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 권위에 눌려서 쪼들려 살았던 거죠. 눈치를 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말도 조그맣게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타고난 건 매우 활발하고 기질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아래 있을 때는 내성적이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외향적이고 적극적인지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본연의 모습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찾은 그 모습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의 반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럼 이제 세계의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살았던 모습을 내가 보고 배운 게 있죠. 그게 나에게 습관으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찾아낸 나의 모습이 있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진취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양육 아래에서 구성됐던 나의 모습이 아이자,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 게 부모자, 어른이 돼서 발견하고 찾게 된 어른이 됐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른자죠. 주로 이 어른자는 부모자와 아이자 둘 사이를 조율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고요. 그래서 부모자와 아이자 사이를 조율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어른자는 부모자와 아이자를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아를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는 부모자를 꺼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삶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꺼내 써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이자로서만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 부모자를 꺼내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어른자입니다. 그리고 아이자를 꺼내 써야 한다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자를 꺼내 쓰기로 결정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른자예요. 자, 그러면 그냥 어른자로만 살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자와 부모자가 다 안 좋으면 어른자로만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교리 분석은 결국 자아라고 하는 형태가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나이기 때문에 이 교리 분석에서 자아 상태의 정의예요.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나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구성된 어떤 모습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들어오냐면 동일시와 차별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거부해요. 저 사람의 모습은 내가 절대 닮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구분지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야. 난 절대 폭력적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폭력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폭력을 절대 행하지 않는 내가 구성되죠. 이건 타자와의 교류에서 차별성을 통해 나를 확보한 거예요. 동일시를 통해서도 확보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고 친절한 말투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그렇게 해서 동일시된 모습도 나에게 들어오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른자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어른자아가 부모자와 아이자를 꺼내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모자도 어른자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자의 모습을 차별성과 동일시를 통해서 어른자로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자의 모습도 결국 어른자로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자라고 하는 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프로그래밍 된 건데 내가 그걸 비판적으로 거절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부모의 모습이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나에게로 그대로 구성돼서 마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씌워서 내가 살아가게 되듯이 그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서지 않고 판단력이 아무것도 없던 어린 시절에 보고 배우고 듣고 프로그래밍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모자는 무섭게도 나에게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아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려고 해도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자는 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해서 어디선가 어떻게든 내 안에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자의 모습이에요. 아이자는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자는 내가 뭔가를 판단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부모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나거든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자도 어린 시절에 내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아직 자아라는 게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어른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져 있는 나이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자의 모습도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나의 내면 아이, 나의 어린 시절의 아이의 모습을 내가 정말 싫지만, 그래서 거절하고 싶지만 이 안에 무의식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디선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어른 자아로서만 살아가고 싶지만 순간순간 부모 자아가 나오고 아이 자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아와 아이 자아, 어른 자아가 같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자아 상태가 나를 이끌고 내 삶을, 내 성격을, 내 자아를 구성해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어른 자아가 견고할수록 부모 자아와 아이 자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죠. 활용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안엔 이미 부모와 아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줄이고 조금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준 프로그래밍된 모습 중에도 매우 좋은 모습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내가 아이 시절에 가졌던 모습 중에도 매우 좋은 모습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을 꺼내 쓰는 역할을 이 어른 자아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 자아는 매우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 자아는 이 양쪽 자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자아 안에 살아있나요? 어떤 형태로 살아있나요? 굉장히 좋아서 그 모습을 닮고 싶은데 안 닮아지는 수도 있겠죠. 혹은 정말 닮고 싶지 않은데도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교리 분석 안에 그런 역동들을 관찰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 자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어른 자아라고 꼭 다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됐을 때의 나의 모습이 오히려 부모님의 모습에 비해서 초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 자아를 높이고 어른 자아를 낮출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은 교리 분석의 자아 상태의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여러 형태, 여기서 출발하는 여러 형태들을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교리 분석으로 향하는 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